이번 주 글로벌 경제와 또 국내 시장의 핵심 동향들, 특히 투자 관점에서 의미 있는 부분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뭐랄까 퍼즐 조각들이 막 동시에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맞아요. 국제 유가는 꽤 큰 폭으로 하락했고 또 국내 물가는 예상과 달리 좀 올랐고요. 그리고 잠잠했던 것 같던 AI랑 반도체 주식들 이게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정말 그랬죠. 여기에 또 미국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시장이 좀 긴장하는 모습도 있었고 중국 쪽 경제지표도 나왔고요. 살펴볼 게 정말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런 좀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잘 연결해서 이게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기회와 위험 요인이 있는지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데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국제유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주간 하락폭이 3개월 만에 가장 크다고 하던데요. 브렌트유가 배럴당 $60 중반까지 내려왔다고요? 원인이 뭘까요? 네, 그 브렌트유도 그렇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라고 하죠. 이것도 $60 손까지 밀렸어요. 주간으로 보면 거의 8% 가까이 하락한 건데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속도거든요. 8%나요? 와. 네,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 일단 공급 측면에서 보면 오펙 플러스 있잖아요. 주요 산유국 협의체. 여기서 11월에 감산 규모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어요. 아, 감산을 줄인다. 그러니까 증산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최대 하루 50만 배럴 증상 상황상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거죠. 실제로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사우디랑 러시아 간에 약간 이견이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아, 그런 내부적인 이슈까지 증상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에 이렇게 반응하는군요. 근데 미국 쪽 재고도 늘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증가한 걸로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의 거의 2배 수준이었다.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재고가 2배나. 네. 여기에 더해서 정유사들이 보통 이맘때쯤 정기보수 시즌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원유 수요가 좀 계절적으로 줄어드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더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지정학적 변수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유가 하락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아, 여러 요인이 정말 동시에 터졌네요. 유가 하락 자체는 당장 보면 물가 부담을 좀 덜어주니까 좋은 소식 같기도 한데, 그쵸? 가게 입장에서는 기름값 부담이 줄어들 테니까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닐 수도 있겠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유가 하락은 분명히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좀 한숨 돌릴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혹시 경기 둔화 신호는 아닌가? 그래서 원유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에너지 기업들 이익 전망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에너지 관련 비중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항공사나 해운사 같은 경우는 연료비가 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 유가 하락이 호재일 수 있겠네요. 어떤 자료 보니까 특정 저가 항공사는 유가가 10% 떨어지면 영업이익률이 1%포인트 개선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운송 관련 업종들은 확실히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원유를 직접 뽑아내는 업스트림 기업이나 정제해서 파는 다운스트림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실적 눈높이를 좀 낮춰야 할 수도 있어요.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겠네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유가가 내렸으니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지 또 그 기업의 비용 구조가 어떤지에 따라서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당분간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나 실제 수요 지표에 따라서 유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가 하락이 이런 다면적인 영향을 잘 짚어주셨네요. 자, 그럼 이제 국내로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좀 뛰어넘어서 2.1%를 기록했어요. 8월이 1.7%였으니까 꽤 높아졌고 특히 계속 둔화하던 흐름에서 반등했다는 점 이게 주목되는데요. 근원 물가, 그러니까 식료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도 2.0%로 조금 올랐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가 수준 자체는 여전히 한국은행 목표치인 2% 근방이긴 해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하락하던 추세가 꺾이고 다시 좀 고개를 들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농산물 가격 변동 같은 일시적인 요인도 물론 있습니다만
외식비라든지 개인 서비스 요금처럼 한 번 오르면 잘 안 내려가는 그런 끈적한 물가, 스티키 프라이스들이 꾸준히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이요? 네, 여기에 또 최근 원화 약세, 일단 환율 상승 효과가 수입 물가를 통해서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4분기에도 물가가 좀 쉽게 안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신호로 봐야 할까요? 소위 말하는 물가의 하방 경직성, 이게 생각보다 강하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물가가 2% 목표 수준에 도달은 했지만 여기서 뭐 더 내려가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보다는 당분간 2% 언저리에서 좀 등락을 거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경로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죠. 시장에서는 내심 금리 인하 시점을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 물가 반등으로 그 기대가 좀 더 뒤로 밀릴 수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가 확실하게 안정 경로에 들어섰다, 이런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섣불리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기가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 그렇죠. 현재 기준금리 2.50% 동결 기조를 좀 더 길게 가져갈 명분이 생긴 셈이죠. 그래서 연내 인하 기대는 이제 상당히 낮아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물가 세부 항목 변화나 성장 관련 지표들을 훨씬 더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물가와 성장 사이에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는 형국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물가 부담은 여전한데도 주식시장, 특히 기술주 섹터는 분위기가 확 달랐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표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 소식이 부르짖혔다고요. 이건 단순한 반등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으로 봐야 할까요? AI 야보 반도체 관련 흐름은 이제 단기 테마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구조적 성장 동력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번 주 시장 반응은 그런 기대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구조적 성장 동력이요? 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단순히 AI 칩 자체뿐만 아니라 관련된 생태계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관련 생태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그 AI 연산의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죠. 이 HBM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또 데이터 센터 서버에 들어가는 D램도 점점 더 고용량, 고성능 제품, 가령 DDR5 같은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 HBM이랑 DDR5. 네. 그리고 이런 고성능 칩을 제대로 만들고 또 연결하기 위한 첨단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 모든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를 돌리는 데 필요한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거든요. 그쵸. 전력 문제도 크죠. 그래서 관련된 전력 설비나 에너지 효율 기술에 대한 투자 기대감까지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말 광범위하죠. 듣고 보니 정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네요. 그럼 지금이라도 AI나 반도체 관련주에 좀 올라타야 할까요? 아니면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을 좀 경계해야 할까요? 자료들을 보면 전망은 밝은데 꼭 밸류에이션 부담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아, 네. 아주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기대감은 분명히 뜨거운데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오른 만큼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핵심은 펀더멘탈 확인이에요. 펀더멘탈 확인. 네. 즉, 이런 장밋빛 기대가 실제 기업들의 실적으로 정말 연결되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HBM 생산량이 정말 예상대로 늘고 있는지, 고객사들의 주문은 꾸준한지, 또 클라우드 기업들의 실제 데이터 센터 투자, 캐펙스라고 하죠. 그 속도는 어떤지 등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해야죠. 그냥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일부 AI 관련주들은 미래의 성장을 너무 앞당겨 반영하면서 주가가 좀 고평가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실적 개선의 가시성이 높은 기업들을 잘 선별하고 또 분할 매수 등을 통해서 진입 시점을 조절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밸류에이션과 실적 성장 속도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균형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보죠.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1%대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인플레이션 지표보다는 성장 둔화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이 분석이 좀 흥미로웠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최근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그런 경향이 뚜렷해요.
예를 들어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 금리가 툭 떨어지는 시기죠. 아, 그렇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시장의 무게중심이 점차 경기가 얼마나 둔화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장기금리, 예를 들어 10년물 금리하고 단기금리, 2년물 금리의 차이가 거의 0에 가깝게 좁혀졌다는 거예요. 한때 역전폭이 꽤 컸었잖아요. 네, 맞아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는 건 보통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는 신호로 해석하지 않나요? 이번적으로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단기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부 반영하면서 좀 내려오고 장기금리는 미래의 경제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같이 내려온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아, 둘 다 내려와서 좁혀진 거다. 그렇죠. 즉 침체는 피하겠지만 그렇다고 성장이 아주 강하지도 않을 것 같다. 이런 시장의 예상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채권 시장은 발표되는 경제지표 하나하나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위 데이터 의존적 장세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현지 시간 기준으로 발표될 미국의 9월 고용 지표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시장의 단기 방향성을 결정할 수도 있겠어요. 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준의 다음 행보, 특히 연말까지 금리 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만약에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나온다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접기 위해서 긴축을 더 오래 유지하거나 심지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둘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금리가 다시 튈 수 있습니다. 이건 주식시장에는 좀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고용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다면요. 그럴 경우에는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가 4%대 초반으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질 수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4%대 초중반의 금리 수준 자체는 주식 밸류에이션이 아주 나쁘진 않지만 이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서 금리가 위든 아래든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이걸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합니다. 네, 고용지표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을 정말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지표도 잠깐 짚어보죠.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라고 하죠. 이게 소폭 개선되면서 경기 확장과 위축의 경계선이 50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공식 제조업 PMI가 49.8로 나왔습니다. 이게 8월이 49.5였으니까 그거보다는 개선됐고 시장 예상치 49.6도 웃돌았어요. 50을 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아, 50은 못 넘었군요. 네. 다만 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 PMI는 50.2로 오히려 전월 51.0보다 둔화되면서 전체적인 회복 강도가 아직은 좀 미약하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아, 제조업은 조금 나아졌는데 서비스업은 주춤했다는 거군요. 중국 경제는 워낙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이번 지표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한적인 긍정 신호 정도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제조업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건 한국의 대중 수출, 특히 중간재 있잖아요. 소재나 부품, 장비 같은 것들, 이런 수출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일부 자료에서는 한국의 특정 산업에서 대중국 수출 물량이 소폭 회복되는 조짐이 보인다. 이런 분석도 있더군요. 하지만 서비스업 둔화에서 보듯이 중국 내수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은 좀 부담입니다. 그렇죠. 내수가 문제죠. 네. 따라서 중국 경제가 V자 반등을 하기보다는 완만한 L자형이나 또는 U자형 회복 경로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도 아직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업도 아직은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군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유가, 국내 물가, AI 반도체, 미국 금리와 고용, 중국 상황까지 정말 많은 조각들을 맞춰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실제 투자 전략 아이디어를 몇 가지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몇 가지 전략학적인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에너지 섹터인데요. 유가 하락의 양면성을 좀 활용해야겠죠? 그렇죠. 유가 하락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항공, 해운, 육상 운송이나 일부 소비재 업종,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높여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정유나 탐사 시추 같은 업스트림 기업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기대치를 좀 낮추거나 상대적으로 유가 변동에 덜 민감하고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대형 통합 에너지 기업 위주로 좀 압축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통합 에너지 기업이요? 네. 혹은 유가가 하락해도 특정 화학 제품의 가격,
스프레드라고 하죠. 그 스프레드 개선으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AI와 반도체겠죠. 앞서 펀더멘털 확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요. 맞습니다. AI 반도체는 핵심 성장 테마인 건 분명하지만 선별이 중요합니다. HBM, DDR5, 첨단 패키징 같은 구체적인 기술 변화의 수혜가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는 기업, 그리고 그 실적 개선의 폭과 속도가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즉 밸류에이션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네. 단순히 관련주라고 해서 묻지마 투자를 하기보다는 기술력과 고객사를 확실히 확보한 핵심 기업 중심으로 압축하고, 주가 변동성이 좀 부담된다면 적립식 투자나 분할 매수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리 상황을 고려한 전략일 텐데요. 미국 금리가 4%대에 머무는 상황과 또 고용 지표에 따른 변동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둬야겠네요. 네, 그렇죠. 현재 4%대 금리는 배당주나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처럼 금리 상승기에 좀 소외되었던 가치주 성격의 섹터에는 재평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배당 매력이 부각될 수 있거든요. 아, 가치주 쪽이요? 네. 하지만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서 금리가 다시 급등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의 금리 민감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채권 ETF나 투자 등급 회사채 등을 일부 편입해서 금리 변동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관련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중국 관련 투자는 좀 더 선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 제조업 지표 개선은 원자재나 일부 중간재 기업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내수 부진을 고려하면 중국 소비 시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기업보다는 오히려 중국 외 아세안이나 인도 같은 다른 신흥 시장에서 성장 기회를 찾는 기업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주목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위안화 환율 변동성도 좀 고려해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번 주는 유가 하락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소 잠재우면서 시장의 관심이 다시 AI와 반도체라는 성장 엔진으로 쏠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고용지표라는 큰 산이 남아있고 또 국내 물가 반등은 금리 인하 기대를 늦추는 요인이 되고 있죠. 참 복잡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부각될 수 있는 가치주 등을 적절히 편입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 이게 기본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과 다변화. 네, 동시에 미국 고용지표 발표 같은 주요 이벤트 전후의 변동성에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일부 확보하거나 채권 같은 안정자산을 활용한 위험관리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이번 주 남은 기간,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미국 고용지표 해석, 또 한국 물가의 추가 경로, 유가 움직임, 그리고 곧 시작될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 중국 관련 후속 지표들을 계속해서 면밀히 추적해야 합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시장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AI 인프라 투자라는 이 거대한 기술 변화와 에너지 비용 하락이라는 잠재적 호재가 교차하는 지금, 이 두 가지 흐름의 긍정적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어쩌면 아직 시장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그런 숨겨진 교차점은 어디일까요?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한 데이터 센터 기술이라든지 관련 부품 기업 같은 분야는 아닐지 한번 탐색해 보시면 흥미로운 발견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